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세법 5번째 시간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 배당 순위, 그리고 구제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 보겠습니다. 국세의 우선권, 납세자의 재산 매각에 대하여 조세 또는 체납 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랬습니다. 조세 또는 체납 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보다 먼저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조세랑 체납 처분비. 그것이 이제 국세의 우선권인데 국세의 우선권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보다도 더 먼저 가져가는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씩 보자면 공익비용 우선이다. 그래서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조세,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사실 공익비용이 제일 먼저 가져가는 거죠. 영순위입니다. 영순위. 경매 이제 매각 대금에서 제일 먼저 떨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재산의 매각에 소요된 비용 제일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으로 피담보 채권이 또 우선입니다. 예, 국세보다는 피담보 채권이 우선이라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이라면 그러니까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어떤 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전세권이나 질권,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었다면 그 매각대금 중에서 조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결국 얘네들이 먼저 가져간다는 겁니다. 담보된 채권은 조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먼저 조세, 가산금보다 먼저 가져갑니다. 뭐냐 하면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것들. 내야 될 세금 있잖아요. 그 세금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 전세질권 저당권이 먼저 가져간다. 그런 거고 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의 해당 가산금은 저당권 등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와 해당 가산금은 또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징수한다. 여기서 지금 당해세라는 게 당해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당해세는 요거보다도 먼저 전세질권 저당권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설정 시기, 기일에 관계없이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체납처분비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런 무슨 뜻이에요? 체납처분비가 더 먼저겠죠? 그래서 체납처분비 먼저, 그 다음으로, 정리를 나중에 이거 하나만 보시고 그냥 이해하시자고요. 저도 그냥 이것만 보려고요. 체납처분비 먼저, 그리고 당해세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전세질권 저당권, 또는 조세, 가산금 중에서 일자가 빠른 것 우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세의 우선권 예외 중에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소액 임차 보증금의 우선입니다.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 조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은 조세와 가산금보다 우선하죠. 그래서 소액 임차 보험금,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금이잖아요. 최우선 변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보증금의 1억 1천 이하면 서울에 보증금 1억 1천 이하의 전세라면 그쵸? 요게 상한선이잖아요. 1억 1천 그러니까 1억 1천 이상인 전세에 대해서는 그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잖아요. 이게 상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1억 1천 이하인 어떤 전세에 대해서 얼마 가져갑니까? 3,700. 그쵸? 3,700은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예요. 그래서 조세와 가산금보다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은 먼저 변제합니다. 그러나 체납처분비에는 또 우선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정리를 하자면 체납처분비가 먼저이고 소액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에 그 다음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으로 조세, 가산금이 가져간다. 이렇게 차례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조금 복잡했지만 배당 순위를 한번 정리를 이제 이렇게 같이 해보자면 0순위로다가
체납 처분 등에 소요된 비용, 예, 체납 처분에 사용된 비용, 즉 체납 처분비 또는 강제 집행 경매, 그리고 파산 절차에 소요된 비용, 예, 이게 지금 같은 말이죠. 체납 처분 등에 소요된 비용, 즉 체납 처분비 또는 강제 집행 경매 파산 절차에 소요된 비용, 이것이 0순위. 그 다음에 1순위는 소액 임차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 금액, 그리고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전액. 이것이 이제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1순위라면 순위 따지지 않고 똑같이 비율대로 나누어서 분배하게 되고요. 1순위 다음으로 이제 2순위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이제 당해세가 되겠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본. 이제 부가세니까 어디인가 붙었겠죠. 이것이 붙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이것도 이제 부가세겠죠.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과할 때 요거 지방교육세는 이때만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순위가 당해세가 되겠습니다. 상속세부터 여기까지가 당해세. 그 다음으로 이제 3순위는 1순위, 2순위 이외에 저당권 등 일반 채권과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외의 조세, 예, 당해세 외의 다른 조세가 있으면 그 밑으로 이제 3순위로 붙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정 기일을 기준으로 빠른 것을 우선순위로 배당합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이외의 저당권 등 일반 채권, 그리고 당해세 외의 조세, 이것에 대해서 법정 기일을 기준으로 빠른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3순위가 되겠습니다. 예, 배당순위도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다음으로 조세의 구제제도입니다. 구제제도, 국세의 불복,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그런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앞서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다. 예, 여기서 1번부터 3번까지를 잠시만 좀 정리를 하자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경우를 제외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로 직접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이의 신청을 앞서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조금만 화면 잠깐만 바꿔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예, 이제 화면을 조금 다시 바꿔봤는데요. 이의가 있을 때 직접 심사 청구로 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겁니다. 국세청장. 국세청장이 직접 관여했거나 하였어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간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보다는 우리는 세무서장이 우리의 일단 그 일반 국민들의 세무적인 조세적인 일은 이 세무서장이 아마 관여를 하시겠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세무서장이나 또는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먼저 하는 거죠. 이렇게. 예, 이의 신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사 청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 쪽으로 가는 거고 심판 청구는 조세 심판 원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심사 청구로 직접 갈 수도 있고 심판 청구로 직접 갈 수도 있지만은 국세청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일이 아니라면 아마도 세무서장을 거쳐 아니면 세무서장을 거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의 신청이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 건에 대해서 심사 청구랑 심판 청구를 동시에 갈 수는 없다 그랬고요. 그래서 심사 청구랑 심판 청구는 아무래도 그 주체가 다르지 않았나, 이거 말고는 그렇게 특별한 저거가 없더라고요. 교재에 설명이. 그래서 심사 청구도 있고, 심판 청구도 있다.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로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중간에 이의 신청을 거칠 수가 있다. 그리고 국세청장이 직접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의 신청을 먼저 하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청구에서도 불복에 간다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넘겨서, 뭐, 미리 말하자면, 아직 읽진 않았지만, 미리 말하자면, 뭐, 전부가 다 90일입니다. 90일. 90일 이내에 한다. 90일 이내에 한다. 이제 그런 건데요. 다시 화면 넘겨서, 아까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불복 청구 기간 및 결정, 이의 신청, 세무서장이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는 거고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그럼 이제 이쪽에서도 결정할 거 아니에요? 세무서장이랑 지방국세청장이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요것만 30일이에요. 요건 이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쪽에서죠. 세무서장 그쪽에서 30일 이내에 결정하는 거고, 다만 이의 신청인이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해서 항변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30일 이내에 뭔가 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항변하고 싶으면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여기 또 60일이 나옵니다.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90일인데 여기만 날짜 기억해 두시고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예, 항변에 대해서는 60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30일 이내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사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하고요. 90일 이내 제기하고,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사 청구를 하려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것도 역시 90일 이내입니다. 아까 그 이의 신청하고 그 다음에 심사 청구로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행정소송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거쳐서 심사로 갈 때도 역시 90일이다. 이거죠. 처음에 이의가 있다 그랬을 때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여기서는 결정은, 여기 아까 먼저 번에는 30일이었는데, 여기는 90일입니다. 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90일을 가지고서 90일 이내 심사 청구가 이루어진다. 그런 거죠. 심사 청구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90일 이내 결정이 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심사 청구는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예, 그러니까 세무서장을 거친다고 그랬으니까 직접 조세심판원장이 직접 하지 않고서는 세무서장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청이 가는 거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 역시 90일입니다. 90일 이내 제기하고,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판 청구를 하려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예, 조금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심판 청구가 되겠죠. 지금 이 말로 보면은 심판 청구가 되고 행정소송으로 가는데, 심판 청구도 역시 여기가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 신청을 거쳐서 심판 청구 갈 때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역시 결정도 마찬가지로 이 심판 청구 내에서 결정할 때도 심판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합니다. 거의 다 90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위에만 30일 있는 거, 요거 30일, 여기 60일,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단계는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은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 역시 90일이고요. 지방세는 과정, 기한 등은 국세나 같으나 이의 신청 결정 통지만 90일 이내이다. 이의 신청 결정 통지, 다시 말해서 요거거든요. 요거.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국세는 30일이고 지방세는 여기도 90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방세는 전부 다 90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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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요거 말고, 항변 말고요.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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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러니까 신청해 하려면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요거까지 이제 90일 이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 같지는 않아요. 화면 또 바꿔볼게요. 서류의 송달. 일반적인 경우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을 하는데요. 다만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 주소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에 송달합니다. 그리고 교부송달은,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만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예, 뭐 의사소통을 해서 뭐 다른 장소로 가서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받을 수 있고요. 송달할 자를 만나지 못하면 사용인이나 종업원,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고요. 받는 자, 그러니까 이 받는 자는 지금 당사자도 있지만 그 관객 이런 사람들 다 말하는 거고,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습니다. 예, 놓고 온다는 거죠.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편 송달을 보자면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 우편이 원칙이고요. 다만 납세고지서로서 50만원 미만, 지방세는 30만원 미만, 여기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 우편으로도 송달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송달은요,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 하나여만 적용하고요. 또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공시송달입니다.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류의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직접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된 게 아니라 어디에다 고시를 한다거나, 게시라고 써 있는데요. 고시를 한다거나 그런 건데요. 우편 송달을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라든지, 세무 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교부하려 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그것이 직접 전달되지 못할 어떤 사유가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게시를 해서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하나에 게시하라고 했는데 국제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송달 장소 관할하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 관보 또는 일간신문, 여기에 어느 하나에 게시를 하여서 14일 후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공시송달이 되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말도 살다 보면 몇 번씩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세법 5번째 영상,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 그리고 배당 순위와 구제 제도에 대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